1456년 6월의 어느 날, 한양 군기감 앞 거열형장에는 두 사람이 함께 묶여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날 처형될 사육신의 우두머리, 36살의 성삼문, 그리고 그 옆에는 그의 아버지 예순이 넘은 노장 성승이 함께 묶여 있었죠. 사지를 각각 다른 방향의 말에 묶어 한 몸을 네 조각으로 찢는 형, 거열형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같은 형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그들을 따라 죽을 아들 셋이 더 있었습니다. 한 가문의 남자들이 한날에 사라진 그 하루의 잔향입니다. 우리가 사육신을 떠올릴 때 그 첫 번째 이름은 거의 언제나 성산문이죠. 세종이 가장 아낀 집현전 학사, 죽음 앞에서도 세조를 끝내 왕으로 부르지 않은 그 사람. 그러나 그날 한 자리에서 함께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의 아버지 성승, 그리고 그의 새아들. 한 가문에서 한 날 5명의 남자가 거열형으로 찢겨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것은 아내 차상과 어린 딸 효옥뿐이었죠. 오늘은 그 옆자리를 처음으로 들여다보는 사육신 성산문의 잔향입니다. 성산문은 1418년에 태어났습니다. 본가는 창녕, 아버지 성승은 무관 출신의 장수였습니다. 무인의 집안에서 자란 아들이 정작 가장 빛난 자리는 책의 자리였죠. 1438년 20살의 나이로 식년문과에 합격해 집현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생을 함께할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박팽년, 이계, 하위지, 그리고 신숙주. 같은 책상에서 같은 책을 읽고 같은 임금을 모셨던 사람들이었죠. 세종은 이 젊은 학사들을 아꼈습니다. 특히 성산문은 훈민정음 창제에 직접 참여한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의문의 원리를 파고들기 위해 그는 신숙주와 함께 무려 13번이나 중국 요동을 오갔다고 전합니다. 백성이 쓸 글자 한자 한자에 그의 젊은 날이 다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1450년 세종이 승하하고 2년 뒤인 1452년 문종마저 세상을 떠나면서 12살의 어린 단종이 즉위합니다. 성산문은 이때 집현전 부제학으로 어린 왕 곁을 지키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세종이 직접 가르친 학사가 세종의 손자를 가르치는 자리에 선 거였죠. 1453년 10월의 그 밤, 한양에는 비명도 없이 한 시대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좌의정 김종서가 수양대군의 철퇴에 쓰러지고 살생부의 이름들이 하나씩 궁궐문 앞에서 사라지던 그 밤, 우리 채널에서 이미 다뤘던 한명회의 살생부가 펼쳐졌던 그 밤이죠. 그날 밤 성산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는 집현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칼을 들고 나서지는 않았죠. 어린 단종은 아직 살아 있었고 명분상으로는 왕은 여전히 그분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성산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밤 이후 조선의 진짜 왕은 더 이상 단종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비롯한 집현전의 동료들 앞에는 결국 두 개의 길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무릎을 꿇거나 죽거나 그 둘 사이에서 그는 아주 천천히 결심을 다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1455년 윤유월 단종은 끝내 옥세를 내놓아야 했습니다.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내준 거죠. 강제 양위였습니다. 그날 옥세를 다음 왕에게 전하는 의식 자리에 한 사람이 임금의 인장을 받아 안고 있었습니다. 예방승지였던 성산문이었죠. 어린 조카가 숙부에게 옥세를 내주는 그 자리에서 그는 그 옥세를 두 손으로 안은 채 큰 소리로 통곡했다고 전합니다. 신하의 자리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자리에서 따라오는 사람도 그를 말리는 사람도 거의 없었죠. 옥사의 위에 떨어진 그 눈물을 그는 평생 잊지 못했을 겁니다. 그날 이후 성산문은 새로 즉위한 세조 곁에서 표면적으로는 신하의 자리를 지키며 관직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른 명단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의 이름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적혀 들어갔습니다. 그의 아버지 성승이었습니다. 1456년 6월 1일이 거사 날짜로 정해졌습니다. 그날 창덕궁에서 명나라 사신을 환영하는 큰 잔치가 열릴 예정이었거든요. 잔치의 자리 임금의 등 뒤에 칼을 든 무관 두 사람이 의식용으로 서 있게 됩니다. 그 자리를 벼룽검이라고 부르죠. 그 벼룽검 자리에 들어가기로 한 두 사람 중 하나가 무인 출신의 노장 유흥부였고 또 한 명이 성산문의 아버지 성승이었습니다. 아들이 짠 계획에 아버지가 직접 칼을 들고 나선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순이 넘은 노장 성승이 30대 후반의 아들 성산문 앞에서 자신은 임금 등 뒤에 서겠다고 말하던 그 순간을 계획이 실패하면 가문 전체가
몰살당한다는 것을 두 사람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길을 함께 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시나리오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 임금의 술잔이 돌고 벼룩어미 임금 등 뒤에 다가선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이 동시에 칼을 뽑아 세조를 친다. 단종을 다시 옥좌로 모시고 옥새를 그 자리에서 되돌려 놓는다. 그러나 거사는 그날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한 사람이 마음을 바꾼 거죠. 모의에 함께 가담했던 김질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거사 전날 자신의 장인이자 좌의정이던 정창손을 찾아가 모든 것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날 밤 곧장 세조에게 달려가 모의 전체를 고변합니다. 잔치는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벼룩엄 자리에 무관이 들지 않도록 한 명령이 그 자리에서 떨어졌고 모의에 가담한 사람들은 다음날 아침부터 차례로 의금부로 끌려갑니다.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 그리고 아버지 성승까지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직접 친국, 그러니까 임금이 직접 신하를 신문하는 자리에 나섰습니다. 그 자리에서 성삼문은 세조를 단 한 번도 전하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으리라고만 불렀죠. 임금이 아니라 그저 한 어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세조가 경로에 묻습니다. 내가 준 녹봉을 받지 않았느냐? 성삼문이 답합니다. 받은 녹봉은 한 톨도 쓰지 않고 모두 광에 그대로 쌓아두었으니 가서 보시오. 의금부 군졸이 가서 보니 정말 그의 곳간에는 세조 즉위 이후에 녹봉이 한 알도 줄지 않은 채 그대로 쌓여 있었다고 전합니다. 진국은 사흘 동안 이어졌습니다. 성삼문에게는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고문이 가해졌습니다. 팔다리에 뜨거운 쇠를 지지는 낙형, 손가락과 발가락을 부러뜨리는 형, 그러나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그는 단 한 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조에게 한 가지를 되묻습니다. 형님이신 문종께서 붕어하실 때 어린 조카를 내게 부탁하셨던 그 분부가 아직도 귀에 쟁쟁하지 않으시오. 세조는 그 자리에서 아무 답을 하지 못했다고 전합니다. 1456년 6월 8일 사육신 6사람이 모두 거열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사지를 각각 다른 방향의 말에 묶어 한 몸을 네 조각으로 찢는 형. 조선의 형벌 중 가장 잔혹한 형이었죠. 그 형장에 끌려간 것은 성삼문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성승, 그리고 세 아들 맹첨, 맹년, 맹종까지 한 가문의 남자 5명이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처형됐습니다. 그날 형장으로 끌려가던 성삼문이 남겼다고 전해지는 짧은 시조 한 수가 있죠. 학창 시절 한 번쯤은 외워보셨을 그 시조입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낙장송되어 있어 백설이 만공고날 제 독야청청하리라. 온 천지가 흰 눈으로 덮여 모두가 그 색에 같이 물들 때에도 나는 홀로 푸르겠다는 뜻이죠. 그 시조가 지어진 자리는 책상 앞이 아니라 부서진 그의 손가락 끝이었던 겁니다. 그날 형장 밖에는 살아남은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성삼문의 아내 차산 그리고 그의 어린 딸 효. 연좌의 법에 따라 두 사람은 처형은 면했지만 곧장 노비로 정몰됐습니다. 그런데 그 두 여인이 끌려간 집이 하필 어디였느냐? 정난공신 박종우의 집이었습니다. 박종우는 계유정난과 세조 즉위에 공을 세운 자였고 다시 말해 성삼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무리의 한 사람이었죠. 남편을 죽인 자의 집에 그 남편의 아내가 노비로 들어간 겁니다. 차사는 그 집에서 19년을 살았습니다. 빨래를 했고 밥을 지었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남편이 죽은 그날이 돌아오면 어린 딸 효옥과 함께 캄캄한 방에 숨어 들어가 술 한 잔을 따라 놓고 조용히 절을 올렸다고 전합니다. 성삼문, 성승, 그리고 함께 죽은 세 아들을 향한 제사였죠. 종의 신분으로 종의 옷을 입은 채, 그러나 마음만은 단 한 번도 종의 자리에 두지 않았던 19년이었습니다. 그 19년이 지난 1474년에야 차사는 마침내 노비에서 풀려납니다. 성종이 즉위한 뒤의 일이었죠. 효옥도 그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와 함께 늙어가던 시간이었습니다. 성삼문이 죽은 지 235년이 지난 1691년 숙종이 마침내 사육신을 공식적으로 복권합니다. 성삼문에게는 이조판서가 추증됐고 다시 67년이 지난 영조대인 1758년 충문공이라는 시호가 내려졌습니다. 충성스러운 학사라는 뜻이죠. 그러나 그가 복권되기 훨씬 전에 그를 죽음으로 몰았던 자들의 결말은 이미 한 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채널에서 다뤘던 한명회는 죽은 지 17년 만에 무덤이 파헤쳐져 부관 참시를 당했죠.
같은 집현전 동료였다가 세조편에 섰던 신숙주는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차남신면은 이시아의 난때 살해됐고 차남신정은 옥세를 위조한 죄로 사약을 받습니다. 세조 본인은 두 아들을 모두 먼저 잃었습니다. 의경세자는 20살에 그 동생 예종은 즉위 1년 2개월 만에 20살에 요절했죠. 본인 또한 평생 피부병에 시달리다 52살에 눈을 감았습니다. 살아서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의 자리에는 그렇게 한 사람씩 한 가문씩의 잔향이 늦게 따라붙었던 겁니다. 성삼문은 36살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충문공으로 불리기까지 걸린 시간은 235년이었죠. 한 사람의 절개가 한 번에 세상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문의 남자 5명이 한날에 사라지고 한 어머니와 한 딸이 19년을 어둠 속에서 제사를 올리는 시간을 거쳐 그 이름은 결국 역사 위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누군가의 무덤은 비어 있는데 또 누군가의 위패는 종묘 곁에 다시 놓여 있죠. 그것이 우리가 이 이야기 앞에 잠시 멈춰 서야 하는 이유일 겁니다. 잔양 조선 인물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